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내 접경 지역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때문인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접경 지역의 위기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그럼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병력 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회화된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원주에 있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경기도의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이어 앞으로 강원도 내 군단, 사단급 부대의 통합과 해체,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접경 지역에서는 사단급 부대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원주와 철원에서는 군병력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인력 중심의 병력 중심의 이제 분 배치해서 군부대 기계화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육군은 상당수 이제 많이 감축을 합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의 윤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지만 도내 통폐합 대상 부대와 해체 이전 시기 등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에 좀 국방부가 나서고 지역에 와서 철원하던 5개 시군을 승인하든가 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우리가 알아야 대응 계획을 만들지 뭐 그럴 거 아니냐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강원도와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각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불거진 접경 지역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22일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체 구간을 피해 우회하려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오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년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살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이게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 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치르자고 해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질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เยอะๆ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 일명 제2윤창호법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32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해당 기간 9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약 85% 감소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이후에도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음주단속을 집중하는 동시에 유흥가 주변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관심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한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려 물건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 청소년 폭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출한 여성 아동을 유인해 성매매에 이용하고 어른들은 무조건 다 어른들이 말고 아이들이 틀렸다 이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 아들이 더 살 곳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도심의 한 번화가. 10대로 보이는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나눠 피웁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놀이터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생 정도의 앳된 모습인데 밤이 깊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습니다. 친구집에서 자거나 놀이터에서 그냥 밤새거나 그래요. 놀이터에서 많이 모여서 놀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도 한 번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놀이터에서 휴대폰 하다가 시간 때요. 가족과의 불화를 비롯한 저마다의 이유로 집과 학교를 나온 아이들. 흡연과 음주, 폭력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와 성매매 등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담배 사는 것도 있고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시골에 돈 뜯고 하는 거. 빈 차 털기랑 걔네들 후배한테 돈 뜯고 오토바이 집에가지고 팔고. 가출 청소년끼리 어울리다 보면 범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강릉에서는 17살 여성 청소년 6명이 또래 아이를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집을 나와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달 철원에서 훔친 차를 타고 80km나 무면허 운전하다 붙잡힌 14살짜리 아이 2명도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아 등의 주원 글씨가 새겨지는 이런 청소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신고된 가출 청소년은 379명에 이르는 등 매년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내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또 퇴학과 자퇴 등 학교를 떠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인원도 한 해 1000명을 넘어섭니다. 부모님 싸움, 부모님이랑 싸움도 있고 부모님 폭행도 있고 아동학대 당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애들은 또 자기 부모님이니까 신고를 할 마음이 없고 자기가 그냥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학생이다. 집에서 나왔다고, 학교에서 나왔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 요인이 분명히 원인들이 다양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자꾸 사회나 이제 지역사회가 그 청소년들에게, 아동들에게 자꾸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 아들이 더 살 곳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안 그래도 살 곳이 없어서 그런 일탈 행동들을 보이는 건데. 취재진이 춘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A양은 그동안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무조건 다 어른들이 말고 아이들이 틀렸다 이러는데 아이들이 맞는 말 할 때도 많고 보살펴 주기만 해도 애들은 다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꼈고. 청소년 쉼터는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가정 복귀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에 이제 일시 보호라던가 정말 쉼이 필요하고 가정 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갈 만한 데가 없다고. 있는 데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애들도 보호받는 느낌이 드니까 가출한 애들 정말 어른 안 믿으니까 심사 같은 데는 뭐 선생님들 다 잘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른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집 들어가고 잘하게 돼요.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이런 청소년 쉼터는 춘천과 강릉에만 있고 일시 수용 인원도 8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금을 주지만 재정 부담이 커서 나서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건물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공고를 내면 서류를 내는 데가 없는 거죠. 사후 약방문처럼 어떤 일이 터져야 거기에 또 센터가 설립되고 뭐 이런 것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울타리를 잃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결국엔 권투장의 그 밴드처럼 그 청소년이 다시 안으로 튕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나 관심이 필요할 때 사회의 안전망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기의 청소년들.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가 비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한 생리대는 학교 화장실과 학급 사물함, 보건실 등에 비치해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에서도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나 학생별 차등 지급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체 학생 대상은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원주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불매운동이 민간 부분까지 확산되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재밌는 강원도 소식들 헬로티비 뉴스 소셜미디어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전원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수요는 높아지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새롭게 풀어보는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이 힘들었었어요. 새로운 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전부 새롭고 때로는 그 박재영도 싸울 때도 있고 산까지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림같이 예쁜 집.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가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롭게 느껴지는 전원주택. 은퇴하고 내려온 사람뿐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까지 전원주택을 찾을 정도로 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삶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강원도는 대표적인 전원주택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거리, 교통편, 고속도로도 그렇고 웬만한 데는 2시간 반 이내 갈 수 있다는 거. 2014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 이후로 강원도에 이제 SOC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강원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전원주택 실제로 구매하려고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거래 가격은 150평, 200평, 건축 면적은 한 25평에서 30평 정도로 많이 찾고 있고요. 금액대는 건물가, 토지 합해가지고 2억 내외나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정도.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벽돌 감고 이제 기와 올리고 하면 평당 가격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목조 주택 같은 경우는 400 이상.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 구매 시 주의할 점은 전원주택을 지으신다고 하신다면 맹지가 아닌 그 도로와 그 토지와의 관계.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는 맹지는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와 물도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전기선이 200m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200m가 넘어가 버리면은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토지주나 그 건물주, 건축주한테 물어 여쭤보셔야죠.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냐, 세균, 대장균, 마 등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나와요.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인가. 이 밖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요.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을 시 등기 이전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이 잔디밭을 200평, 텃밭을 500평, 300평 그 면적이 나한테 적당한 면적인지 대지가 아닌 농지를 구입하였을 때에는 농지로서의 활용을 하지를 않고 농지 이외에 주차장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줘요. 별도로의 비용을 들여서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이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죠. 불법 건축물이 있게 되면 시에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시정 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웃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떻게 상부상조 서로 하면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실제 전원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설사 전원생활에서 돈하고 이제 연계는 잘 안 되지만 그 대신에 내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재산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아주 소박한 거 밭을 일고 하고 감자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행복하고 또 즐기고. 물론 전원 생활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도시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성격상 또 안 맞는다든가 조용한 걸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후회하고 다시 올라가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 박쥐하고도 싸울 때도 있고 산까지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 불편함은 적어져. 뭐를 산다든가 하다못해 소주 한 병이라도 막걸리 한 병이라도 많이 차를 타고 나가야 돼. 처음에 한 1년은 많이 힘들었었어요. 시골의 이 자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새로운 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전부 새롭고. 그렇다면 이런 전원주택 열풍, 강원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원도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좀 침체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세컨드 하우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귀농 귀촌 인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나 그 이주하는 인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찾고자 하는 전원주택. 막연하게 텔레비를 보고 뭔가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좀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을 테고. 자연생활을 하면서 잠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생각을 해요. 돈을 생각하려면 시간을 다른 일에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에 오면 시간이 내 재산이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짓지 말아라. 그러면 자연생활이 굉장히 행복하다. 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의 성향과 내가 살 환경에 대한 꼼꼼한 준비만이 후회 없는 전원 생활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방개혁 2.0이 결국 도내 접경 지역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전, 축소 등으로 철원과 화천, 양구 등은 벌써부터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슈 토크에서 접경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 대책은 없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사단 해체 철회 번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상건 양구군 의회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소장님, 이 국방개혁 2.0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네. 네,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던 국방개혁이 이제 1.0이었다면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진 게 이제 2.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부르는데 이 제도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을 목표로 군 병력 이제 절감에 따른 군 구조를 좀 개편하고 여기에 따른 군부들을 재배치하겠다가 이 개혁의 핵심 아닙니다. 사실 한반도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은 뭐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계속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도 줄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개량 무기, 신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재래식 이런 무기 체계 가지고는 조금 좀 곤란하다 이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이제 강원도민의 이 접경지의 피해와 직결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직결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과거 큰 틀에서 봐도 과거 이제 그 강원도 북부 5개 지역 접경지 지역 인구가 1980년대에는 2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6월 기준하면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자연 감소분이 8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속초시만한 인구가 30년 사이에 강원도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지금 사실 큰 이제 감소폭인데 여기에다가 국방개혁 2.0이 시행되면은 더 큰 이제 속도로 빠르게 지금 인구 해체가 된다는 거죠. 최대 6만 명까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군의 사례를 좀 보니까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8년 말 4만 7천 명인데 5월 말에는 4만 5천 명이에요. 벌써 1,400명이 줄었습니다.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은 약 한 4천 명이 줄면 인구가 2만 명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양구군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양구군도 이사단이 경기도로 이전 통폐합된다 그러면은 2천 명 이상의 자연 감소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구 화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군부대에 의존한 상권 구조예요. 그래서 군인 상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사단당 8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을 보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심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 제도가 좀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의 상권이 죽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다면 급속한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0이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보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이 사실 두려움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상이 좀 더 가속화될 걸 우려해서 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대책을 논의하려고 국방부를 찾았잖아요. 좀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18일 날 이제 지난 18일 날 김성호 행정부지사하고 군 이제 도 관계자들이 국방부 찾아가지고 국방부 이제 전력자원관리실장 주무실장이죠 만났는데 만나기 전서부터 분위기가 썩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신들 오늘 얘기한 거 다 비밀 유지 각서를 써라. 어디 밖에서 얘기하면 당신들 책임져야 한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효성 크게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도 뚜렷한 이제 얘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확인했다는 게 이제 뭐 화천과 양구 사례가 언급되면서 27사와 양구 이사단이 사실상 이제 부대가 이제 없어진다 정도가 이제 공유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없으면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방부나 정부가 이렇게 좀 과도한 비밀주의에 휩싸인 거는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떠나서 이거 사실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지금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통폐합 대상 부대나 해체 이전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보안이라는 이름 하나죠. 보안인데 그 보안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것도 공개해야 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 안 돼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공개돼야 될 것은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국방부가 공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전 계획이 있지만 사실 이전 계획이라는 것도 따지고 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인력 재배치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가릴 것만 가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깜깜이 이런 상태에서 지역 보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정말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국민이 소외된 국방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방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될 사안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방부가 좀 깜깜이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주요 접경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 기밀이나 보안이나 안보라는 그 이유만으로 군부대 해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무척 심대하게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접경지에서 이런 국방개혁 2.0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뭐 군사지역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뭐 개발도 할 수도 없었고 좀 희생을 좀 강요당해 온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 입장으로서는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양구를 비롯한 적경 지역 4개군 같은 경우는 한 70여 년간 이제 그 적경 지역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뿐만이 아니라 경제 구도가 군부대와 관련된 군인들과 관련된 경제 구도를 여기까지 70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갑작스레 2.0 계획에서 이 사단이 해체된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제 부대가 해체되고 또 다시 이제 12월 말일 되면은 사단이 해체되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건 없지만 내부적인 이제 군인들 간부나 주위 측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답답한 부분을 포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70여 년간 경제 구도가 군인들과 관련된 상권을 유지했는데 갑작스럽게 상권이 무너지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이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있기 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접경지에서 이 군부대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군부대가? 네, 그렇습니다. 적경 지역에서는 저희 어떻든가 상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군장병 한가자크 운동을 한 20여 년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군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같이 이제 가족같이 지내면서 상생하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측은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건 하나 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입장만 지금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죠. 네. 네, 그 접경지 입장에서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경기죠. 지금 실적으로 요즘 근래 들어서는 외출 예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위수 지역 문제, 근데 군장병들이 이제 평일에 몇 시간씩, 이제 3시간씩을 이제 외출을 달아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지역 경기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줄 것 같지만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어떤 국방부에서 어떤 사탕을 일부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지역 경기에는 커다란 도움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은 벌써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춘천 지역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접경지가 좀 입게 되는 피해는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뭐 대단히 많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군장병 위수 지역 폐지까지 겹쳐가지고 사실상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남기고 다 지금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국방부가 이 강원도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뭐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군의 각종 그 어떤 요구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잘 따라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뭐 재산권 피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맞는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늘 멍해와 족쇄만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럼 자력갱생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한반도 평화무드가 그 진행되어 가면서 군이 자연스럽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떤 그 공동의 상생의 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군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국가가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과 생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깡그리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국민이 모르는 개혁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주민의 어떤 그 삶과 생존권 그다음에 그들의 그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은 이거는 국가가 어떤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지역 주민들이 그냥 앓는 소리 하는 수준으로 자꾸 치부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간 70년간 쌓아왔던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몇십만이 안 된다고 이것을 그렇게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 접경 지역이라는 자체가 다시 형해화되면서 재편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정부가 지금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조금 저는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런 호소와 그런 목소리들을 지금 정말 저는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지금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역 내 주요 군부대의 통폐합이나 해체 이전 좀 강행이 된다면 접경 지역에서 입게 되는 타격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양군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해체되게 되면 이제 하서간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나가게 되면 그쪽 가족 단위까지 3.5 기준으로 하면 한 2,100명 정도가 이제 주민등록상 이전이 되고 병 같은 경우에는 사병 같은 거 한 4,900명. 네. 그러면 7,000명 정도가 이제 양국에 유출된다고 하면 지금 저 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 수준으로 지금 인구가 23,000명이 조금 묻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 명 자체도 붕괴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그 상실감은 무척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아까 저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구군은 우리 수리온 헬기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1인 시위를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사격장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온갖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이 양군 간의 현안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가 지혜롭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에 해체 철회 추진위도 구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성이 됐는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사단 해체 철회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8월 달에서 10월 달 2회 정도 국방부나 청와대, 국회를 가서 이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에 온 국민들이 1심 단결해서 아마 현수막이 아마 양군 관내에 엄청난 많은 그 게시가 될 거로 이렇게 보면서 주민들은 많이 지금 내심적으로 분노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게 되면 진짜 군과 우리 민이 또다시 이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부대와 지역 주민은 좀 상생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강원도에서는 국방부에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도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이 양구군에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들하고 어떤 그 행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은 저희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네. 너무 상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부대 이전에 따른 유유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양구군이 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구도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떤 경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접경지나 이제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지금 국방개혁 2.0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정보를 공유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수준이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일 외출 외박 확대를 좀 더하고 그다음에 네. 장병 외출 시간 좀 연장하고 뭐 군 간부에 대한 도민을 하자 좀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요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책 마련할 수 없고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은 네. 과거 우리 폐광지역 직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강원랜드가 들어섰잖아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가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석탄 산업을 근간으로 했던 폐광 지역들이 대여섯 개가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재편에 이르고 형해화에 따른 이제 산업 구조 재편 전반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해요. 석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군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폐광지역 지역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줬잖아요.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사례를 좀 참고해 가지고 네. 접경 지역 대책에도 이런 저는 특별법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보 희생에 따른 대가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그냥 유야무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광역자치단체는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국민권익위에다가 좀 소를 넣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행복추구권도 좀 결여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그런 이제 우리가 질곡의 시간을 감내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피해가 온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한 이건 침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권익위가 판단해서 국방부에다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달라고 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국민 여론이 환기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자식을 군대 보낸 것뿐이지 접경 지역의 삶에 대해서는 살아보지 않고 그 인근에 있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그 어떤 실생활에 대한 그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여론전도 환기되면서 아까 뭐 대정부 투쟁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그런 게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국민들이 비로소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우리도 사실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우리가 이제까지 내놓았던 대책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좀 이 상황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적 대안보다는 정말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아주 특별한 대안들을 지금 내세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이런 군부대 통폐합 그리고 해체 이전 이런 것들은 다 생존권의 위협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금 생존권 위협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남북 분단이라는 뼈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가 안보와 또 관련된 여러 막중한 사명 아래서 양국 국민들은 많은 감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제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감내했던 부분을 이제는 한순간에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이걸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과의 어떤 약속은 꼭 지킨다는 그런 명시 아래 이제는 국방부도 뭔가를 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정하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와의 어떤 그 감정보다는 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주시면은 거기에 대안을 갖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북유럽 순방 때 그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연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뭐 제 기억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한 부분이 어떤 그 접경 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평화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평화라는 것이 그 끝에 이제 우리가 목적지가 되려는 과정에서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 자체가 평화롭지 않는 목적의 평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주민들의 삶과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그 생존권이 뒤틀리는 상황에서의 그 평화가 전체 다수, 국민 다수 평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군 개혁도 그러니까 군과 국민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 거지. 어떤 한 곳만 이익을 보는 그런 개혁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대상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하니까 좀 국방부가 그동안 좀 그 권위주의적인 이런 어떤 좀 생각에서 탈피해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고 또 우리 지역도 아까 특별한 지역 뭐 그런 특별지구를 요청한다든가는 이런 좀 아주 좀 중증적이고 다원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의 안보 그리고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